어느 날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가 옆 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 변비도 꼭 치유해 주셔야 돼요. 교회 봉고차 옆으로 추월을 시도하던 옆차 운전자, 갑자기 창문을 내리더니 현란한 육두문자를 선보입니다. 야, 이 삼시세끼 수박 씨발라 먹을 시베리아 벌판의 개나리 같은 십장생 조카 크레파스 18세기야. 다들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평온을 유지하고 있던 우리 전도사님이 가만히 창문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구원이나 받아라. 이 사탄한테 영혼 해킹당하고 육신문제 정신문제 자손 대대로 지옥문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스파시바야. 창문을 내리고 난 뒤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걱정스럽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램청자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하시는 하루 되세요. 오늘도 수많은 차량 안에 랩넌트가 타고 있습니다. 램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오늘도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본격 포럼 소통 방송 복음 라디오 방송 복라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의견을 하나 받았네요. 썸탐이 너무 많아요. 썸탐이 너무 많아서 류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추천 영상으로 썸탐 뜨고 자동재생으로 썸탐 뜨고 썸탐 틀면은 자동재생으로 또 썸탐 나오고 썸탐 넘어서 썸탐 또 썸탐 또 썸탐 썸서러 썸썸 탐탐탐 탐타라탐탐 썸썸썸 썸탐의 늪에 빠졌습니다. 계획대로 잘 가고 있네요. 애초에 우리 목적이 여러분들 추천 영상 목록을 싸그리 썸탐 또는 메시지로 도배해버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썸탐에는 레퍼런스로 위다락에 있는 메시지 영상이 항상 걸려 있어요. 그래서 썸탐의 추천 영상은 똑같은 썸탐이거나 또는 위다락에 있는 강단 메시지이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오더라도 24시 말씀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저희 목적이었는데 아마 구독자분들은 슬슬 체험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썸탐을 좀 듣거나 썸탐의 좋아요를 좀 누르신다든지 하는 분들은 이미 썸타미제이션 현상을 체험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방송은 여러분들의 사연, 여러분들의 포럼, 랩넌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랩넌트 보이스 방송입니다. 사연 어디서 오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영상,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에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 QR코드를 체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저희랑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rtvoice237 gmail.com 메일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인스타그램 DM으로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창구는 여러 군데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편한 대로 오시면은 저희가 반갑게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이든 코멘트이든 어떤 종류의 이야기든 저희들은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이 랩넌트 보이스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정말 강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저는 믿음이 너무 큰 건지 아니면은 모태에서부터 게으름을 타고 나온 건지 도무지 뭘 해도 손에 잡히지 않네요. 정말 오죽해졌으면은 권사님인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딸 하나님은 아무래도 이불 속에만 계신 것 같다. CVDIP를 너무 하더니 꿈속에서만 하나님 만나나 보네. 말씀을 듣고 들어도 제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계속 고민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고 했는데 나 같은 삶에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까요? 이불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들을 때면은 저도 조금 축 처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이야기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래 뭐를 열심히 해라고 제가 답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되게 열심히도 살아봤고요. 되게 게으르게도 살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삶을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살았을 때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이니까 열심히 안 되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 안 되는 상태라는 걸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상태를 제가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 세상에는 이런 상태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이거 진짜 힘들겠다라는 거를 저도 체험하면서 많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어디다 대고 함부로 열심히 해. 하면 되잖아.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절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거는 정말로 함부로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 반 죽이는 일이겠다라는 거를 제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감히 뭘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하지만 음, 제가 그냥 요즘에 좀 이제 게으를 때 비로소 조금 도전하기 시작한 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거였거든요. 아,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 열심히 안 되는 게 내가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뭘 해야 될지 당장 머릿속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내일 일어났을 때 그래 기도를 하는데 나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이게 안 보였을 때 정말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고 막연해지면서 기도 자체가 잘 안 나오거든요. 뭔가 붙잡을 뭔가가 없으니까 기도 자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고 너무 기도한답시고 정신 승리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스스로 되게 비참해지고 아, 뭐라도 해야지 나의 정체성이나 뭔가 좀 나오지 않나? 라는 거를 계속 막 이렇게 생각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그거 아닌 상태에서 서밋 타임에 도전하는 거를 제가 요즘에 되게 간절하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약속하신 게 맞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하나 있을 때 나한테 정말 그게 정체성이 되는가? 그리고 자부심, 나의 자존심, 나의 자긍심이 될까? 다른 거 없어도 내가 지금까지 자랑으로 삼아왔던 그런 거 없어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나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신 분이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나보다 못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면은 내가 그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나는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가? 그거에 되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되게 도전을 하고 있고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그냥 겉에 껍데기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그 상태여야지 음, 내게 안 나온다. 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어, 정말로 좀 막 기간을 정해두고
또는 계속 매일매일 24가 되도록 되게 도전하고 있어요. 정말로 간절해요, 저도. 아마 모든 랩런트들이 바쁘나 게으르나 어떤 상태거나 지금 그 시간표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불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불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굳이 이불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이 이불 속에서 하나님 마음껏 누린 다음에 이불 속에서 하나님 마음껏 누려지면은 이불 밖에 나와도 하나님이 계시겠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서밋타임에 도전해 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서밋타임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으니까 그 답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나. 그래서 뭐 내가 이걸 찾아가지고 이걸 열심히 했다 이런 답 말고요. 막 뭔가 할 걸 발견했어 이거 말고 지금 이 시간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했고 그걸로 만족함을 얻었어. 그걸 한번 포럼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엔 답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뭘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상관없이 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제발 하자. 제발 서밋타임을 누리자. 그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의 포럼이네요.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도전 과제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연이 들어와도 좀 이해는 돼요. 가끔씩 겪는 저의 모습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해가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데 그런데 아,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 정말 끝도 없이 땅을 파게 되니까 그거 말고 한번 진짜로 그리스도 생각해보죠. 저도 도전하고 있으니까 같이 도전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번 순서는 237의 여정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북미주 랩넌트 대회 RCA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237의 여정 순서에서 저희가 미국은 한번 다녀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위에 있는 북미주의 또 다른 대표적인 나라, 캐나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7의 여정 순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캐나다 삼행시 캐도 나오는 영적 문제에는 다락방이 답이다. 캐러멜 마키아또 나도 한 잔 주세요. 다이어트 중입니다. 캐논 스트라이크 이 기술로 끝을 내겠다. 캐나다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다민족 캠프 어떨까요? 세계 237개 나라가 모두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237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갈 나라는 바로 캐나다입니다. 여러분들 캐나다 혹시 잘 아시나요? 저는 뭐 직접 가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는데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옛날에 친척분이 이 캐나다 여행을 다녀와서 캠코더로 캐나다 여행 다녀온 걸 찍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를 쭉 보는데 제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끝도 없이 운전을 해서 가는구나. 왜 차 영상밖에 없어?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 브이로그처럼 편집을 예쁘게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시절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정말 찍은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뭐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정말 끝도 없이 사람 안 나오고 그냥 차 안에서 찍은 영상만 쭉 나오다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캐나다가 실제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토가 넓은 국가예요. 첫 번째가 러시아고 두 번째가 캐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보다 적다고 합니다. 3,700만 명 정도가 사는데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남한만 한정해가지고 5천만 명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럽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어우 되게 옆 동네 가는 것도 보통 일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옆 동네 가려면은 뭐 진짜 차를 타고 몇 시간 가야 되고 그런 게 실사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대도시들 있죠. 캐나다의 뭐 밴쿠버라든지 토론토라든지 이런 데 인구가 좀 집중되어 있고 중간에 공터가 엄청나게 많은 거래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안 살거나 뭐 촌락들이거나 그 옛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뭐 이런 부족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분포가 돼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많은 땅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캐나다. 그래서 저는 캐나다 하면 이미지가 되게 좀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되게 이미지가 미국에서도 이민 간다 그러면은 캐나다로 간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복작복작 살다가 아무리 여기가 세계적인 선진국이라 그래도 미국에서는 뭔가 경쟁도 있고 그런 게 지겨우니까 이제 말년쯤에 돼가지고 캐나다로 떠나가지고 거기서 살려고 하는 미국인들도 적잖게 있다고 해요.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서 내가 이민을 가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떠오르는 국가 중에 하나가 캐나다로 되게 유력하게 그런 순위에 올라간대요.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순위를 다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라고 해요. 일단 넓고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되게 여유로워 보이는 복지가 왠지 잘 돼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환상 때문에 캐나다가 이민 1순위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캐나다는 호주 이런 데는 아주 그 이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죠. 정말로 이 캐나다는 그렇게 편한 나라일까요? 그렇게 살기가 편하고 좀 이민 가서 살 만큼 그렇게 좋은 그런 나라일까요? 캐나다 사람들은 다민족에 대한 인식 자체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좋다고 해요. 캐나다 사람들도 자신들을 인종의 박람회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다민족이 합심해서 이루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걸어놓고 다민족들을 환영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밴쿠버나 토론토 뭐 이런 대도시에 가보면은 다민족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중화권에서 온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 홍콩이 중국에 완전히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때 캐나다 국적을 따가지고 넘어온 홍콩 사람들도 많고 요즘에 조금 정세가 복잡하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 캐나다 쪽으로 넘어오려는 그런 홍콩 인구들도 좀 있다고 하고요. 중국 인구들도 만만치 않게 많고요. 그리고 한국인들도 많고 또 적지 않은 수의 뭐 여러 동양인들이 이제 캐나다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그냥 뭐 다민족 국가다라고 불러도 이 대도시 한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 거 따지면은 뭐 이민 가서 살아도 정착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거기에 같은 인종의 사람들이 있고 아시아권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일단 정착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그 얘기고 이 캐나다라는 나라의 역사나 여러 가지 뒷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결코 그냥 멋모르고 갈 나라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237 선교 이걸 마음에 담고 이 방송을 듣는 거잖아요. 그 입장에서 이걸 들어버리면은
캐나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마냥 거기 좋은 나라야 이렇게 생각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되네요. 정말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좀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이 캐나다, 여러분들 캐나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캐나다 국기 생각나지 않아요? 저는 캐나다 국기가 딱 떠오르면서 단풍국이라는 그런 그 익명으로 닉네임으로 더 많이 불리는데, 그 단풍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대로 단풍이 일단 많기도 많고, 그리고 캐나다가 축복받은 자연, 정말 하늘이 내려준 그 자연 속에서 그 번성한 국가다라는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게 맞대요. 우리나라 정말로 자연이 좋아. 천혜의 자연을 가진 국가야. 이거를 상징적으로 단풍잎 하나로 딱 멋있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캐나다 국기 잘 보면은 이제 단풍 그려져 있고, 그 단풍과 같은 색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붉은색 띠가 있잖아요. 붉은색 구간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그냥 디자인적으로 이뻐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의미가 있대요. 대서양과 태평양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대서양이고 왼쪽은 태평양이래요. 캐나다는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자리 잡은 나라다라는 지리적인 특성을 그렇게 나타냈다고 해요. 그런데 왜 바다가 빨간색이냐는 거예요. 왜 바다가 빨간색이냐? 일단은 그게 이쁘긴 해요. 바다를 파란색으로 그려버리면은 캐나다 국기 정말 안 이쁠 거예요. 왜냐면은 중간에 들어있는 단풍이 빨간색이니까 색깔을 좀 맞춰야죠. 그리고 빨간색이라는 게 캐나다에 있는 영국계 캐나다인들을 뜻하는 색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얀색은 프랑스계 캐나다인을 뜻하는 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빨간색이라는 것에 의미가 하나 더 있다고도 해요. 바로 피입니다. 피. 전쟁을 통해서 양 바다에 뿌려진 피, 그거를 뜻한다고 하기도 해요. 대서양과 태평양이 완전히 핏빛으로 물들었던 제2차 세계대전, 이걸 기억하자, 그 의미도 있고, 또 더 확장해가지고 캐나다의 독립 과정에서, 그리고 캐나다를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가 벌였던 분쟁을 통해서 흘렸던 피들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하네요. 그게 정설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다라고 가르치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지어낸 얘기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무튼 이 국기에서 볼 수 있는 상징은 크게 두 가지죠. 이 나라는 영국 그리고 프랑스, 이 두 가지 문화가 합쳐져 있다라는 거랑, 또 하나는 그 사이가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캐나다는 공용어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영어랑 프랑스어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를 쓰는 지방은 퀘벡이라 그래서요. 그 퀘벡 지방에서는 정말 프랑스어를 철저하게 써요. 그 영어를 쓸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그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쓰려고 하지 않아요. 프랑스어 위주로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색을 지키려고 대단히 노력을 한다고 해요. 반면에 다른 이제 지역에서는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영어랑 프랑스어 이렇게 두 가지가 사용되는 곳이 캐나다입니다. 이 나라를 맨 처음에 발견했던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이후로 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땅 따먹기 경쟁이 펼쳐졌죠. 곳곳에서 이제 왕들이 탐험가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발견하는 땅에다가 깃발 꽂고 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게, 일단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미국 쪽을 여러 군데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네덜란드는 뉴 암스테르담이다 해가지고 지금의 뉴욕이 되는 거기를 갖다가 깃발 꽂고 오고, 또 카리브해에 있는 여러 섬들을 깃발 꽂고 오고, 그리고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은 남미 쪽에다가 깃발을 꽂고 오죠. 그런데 프랑스는
마땅히 아직 깃발을 꽂은 데가 없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까르띠에라는 그 탐험가한테 지원을 해서 어딘가 좀 발견해가지고 깃발 꽂고 와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가지고 발견을 해요. 그리고 영국하고 네덜란드에 손이 닿지 않은 곳을 발견해요. 그게 캐나다 땅이었어요. 조금 더 북쪽이었으니까. 그래서 카르티에가 이제 프랑스 깃발을 꽂고 여기 프랑스 땅임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기에 정착지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서 영국인들도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의 분쟁이 시작된 거죠. 당시에 프랑스인들은 맨 처음에 깃발을 꽂았던 곳, 그러니까 퀘벡 지역, 몬트리올 지역 이런 데다가 자신들의 정착지를 세웠고 영국은 그걸 둘러싸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럽 땅에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7년 전쟁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유럽의 열강들이 대부분 이 전쟁에 말려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도 당연히 말려 들어갔는데 식민지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없는데 식민지 지역에서도 마침 서로 꼴 보기 싫은데 잘 됐다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장이 바로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에 프랑스랑 영국이 진을 치고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리하게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전쟁이 끝도 없이 이 캐나다 땅에서 펼쳐집니다. 정말 전 세계 전쟁 사상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가장 쓸데없는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전쟁이 바로 이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이에요. 이 캐나다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프랑스가 져요. 영국이 이깁니다. 이 전장에서는요. 그래서 결국엔 캐나다 땅을 프랑스가 지배권을 잃게 돼요. 잃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프랑스가 졌다고 해가지고 항복했다고 해가지고 배 타고 프랑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국이 배 태워서 보내줄 수도 없는 일이고 자기들이 배 타서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수의 프랑스인들이 그냥 그 땅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도 그 땅을 새로 자기 땅으로 만들 만한 그런 인력을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인 거예요. 너네끼리 좀 알아서 해봐. 그래서 영국이 택한 방법은 그냥 퀘벡 지역은 그 사람들이 그냥 살게 하고 그냥 프랑스의 종교인 카톨릭을 믿게 하고 그냥 프랑스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자치권을 주자. 대신 영국 영으로만 해두자. 깃발만 영국 걸로 꽂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퀘벡 지역,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되게 좀 애매한 깃발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영국 땅 안에 프랑스인들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도 아주 독특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영국 땅이 됐어요. 그렇게 영국 땅이 됐는데 문제는 미국은 독립을 해버렸잖아요. 미국은 독립을 해버리니까 이게 또 애매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던 영국인들이 어디로 도망쳤겠어요? 캐나다로 도망치죠. 캐나다가 영국 땅이니까. 그러니까 캐나다에 진을 쳐놓고 미국이 여기까지 못 올라오도록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그 캐나다 안에 결코 영국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할 때, 야, 너네도 와서 같이 끼자라고 사실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제안을 하고 거기까지 합쳐가지고 미국을 만들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요.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미국도 결국에는 영국계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은 자기들 기분은 좀 좋기는 한데 그런데 자기들이 거기 낀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립을 지킵니다. 중립을 지키고 이제 미국은 미국대로 그냥 독립을 하고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일단 그냥 거기 남아요. 그냥 캐나다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은 독립을 하고 이제 캐나다에는 미국에서 도망쳐온 그런 영국인들이 더 합세해가지고 영국 세력이 강해지고 퀘벡은 그대로 프랑스인들의 자리로 남게 돼요. 그 상태가 그냥 애매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나폴레옹이 미국을 부추깁니다. 막 영국을 공격하라고 부추겨요, 미국한테. 너네가 어차피 독립한 김에 독립성을 인정받는 그걸로써 영국 좀 공격해봐. 이렇게 부추겨요. 왜냐면은 나폴레옹은 영국이 눈에 가시니까 어떻게든 영국 뒷다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뒷다리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영국 본토가 아닌 영국.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인 거예요. 특히 캐나다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보고 야, 캐나다를 공격해. 라고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너네가 캐나다를 공격하면은 퀘벡에 있는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을 움직여서 너네들을 돕도록 할게 라고 하는 게 나폴레옹의 제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차지한 땅을 반반씩 나누자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득을 주고 일단 미국한테 캐나다를 공격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미국하고 영국 사이의 전쟁이 캐나다 땅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1812년에 미영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캐나다가 일방적으로 밀리죠. 맨 처음에는. 미국이 쪽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입장에서는 완전히 기습 공격으로 쳐들어온 거라서 어떻게 준비할 새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발생하죠. 그 원주민들이 캐나다에 합세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원주민들은 인디언들은 미국이 죽도록 싫거든요. 미국이 무력 탄압을 하기 시작했었으니까 이 원주민들이 캐나다 편에 들면서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게릴라전을 막 하게 되고 막 엄하게 막 숲에서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단번에 이 게임을 끝내야 되는데 단번에 끝내지 못하고 엄청 소모전을 벌이게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돌입한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은 이게 좋을 게 전혀 없거든요. 빨리 끝나고 자기가 받을 걸 받아야지 이득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도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영국이 나폴레옹을 이겨버려요. 유럽에서 그 사이에. 그리고 영국이 이제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캐나다를 도울 수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이 거꾸로 밀려요. 워싱턴까지 밀립니다. 워싱턴까지 밀려서 백악관이 역사상 유일하게 불태워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까지 밀렸다가 미국이 정신 차리고 다시 반격해서 그 중간 지점까지 결국에는 가가지고 거기서 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 보면은 뭔가 좀 웃기게 생겼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 동쪽은 은근히 복잡한데 서쪽으로 중부랑 서쪽으로 갈수록 되게 성의 없이 그냥 직선을 찍 그어놓은 듯한 그런 모양이거든요. 이게 왜 형성이 돼 있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캐나다라고 하면은 그 동쪽만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맨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착한 그 동쪽 지역만 그 실질적인 점령지였고 중부랑 서부는 그 후에 골드러시가 일어나면서 막 개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줄자 그어놓고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진짜 그냥 자대고 그어놓은 게 지금 주가 됐고요. 지금 국경이 된 거예요. 그 동쪽은 어느 정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경계선이 형성돼 있고 그 나머지 지역들은 상당히 성의 없게 그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캐나다에서도 똑같이 골드러시가 일어나요. 골드러시가 일어나고 그때 많은 원주민들을 발견하게끔 됩니다. 이게 이제 캐나다의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에요. 일단 캐나다의 갈등 첫 번째,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영국하고 프랑스가 다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 다민족 선교에 있어서는 엄청난 장점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영어랑 프랑스어가 다 쓰이는 곳이니까 영어랑 프랑스어를 다 많이 배우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캐나다인들은 세계에 있는 반 이상의 인구랑 소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미에선 엄청 좋고 문제는 여기서 두 번째 갈등이 발생해요.
원주민들하고 캐나다인들의 관계예요. 특히 영국계 캐나다인들과의 관계입니다.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퀘벡 지역에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지 거기서 뭐 빠져나가고 이런 거에 크게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었는데 영국계 캐나다인들은 그 알짜배기 땅들은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땅을 개척하고 차지하는 데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 끊임없이 서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땅들을 정복하고 원주민들하고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벌어지는 상황하고 캐나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정착민들 숫자가 많았거든요. 많았고 훨씬 그 원주민들을 좀 강경하게 대했어요. 그 무력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사실상 그러면서 진짜 총기로 탄압하면서 서쪽으로 나아갔는데 캐나다에서는 사실 영국인들이 원주민들 숫자가 이렇게까지 많을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 땅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나라고 방심을 했다가 보니까 끝도 없이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은근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의 수가 더 다양한 거예요. 이거를 힘으로 했다가는 야단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우회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거죠. 이 우회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주민들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리고 좀 그 보호 구역으로 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공존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줄자 대고 정말로 땅의 경계선 딱 그어가지고 여기까지 내 땅 이러러 간 거예요. 간 건데 원주민들은 애초에 그 개념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제 남들이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그어놓으니까 그게 좋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좋게 보일 리가 없고 이제 여기서 뭐 백인들이 와가지고 탄압을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공존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맨 처음에는 적당하게 공존할 수 있는 계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상호 살아갈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백인 위주니까 이제부터 여기는 우리 땅인데 너네가 원래 살고 있었으니까 너네도 살 수 있게 해줄게 이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 입장에서 백인들이 좋게 보일 리도 없고 백인들 입장에서도 사실 원주민들한테 좋은 거를 그냥 내주기는 싫은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든 이렇게 뭔가를 빼내고 싶은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점점 원주민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백인들은 이 원주민들이 점점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자 이런 방법으로 나오게 됩니다. 교육을 시켜서 우리식대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공동체로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말은 되게 좋죠. 그리고 처음에는 동기도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걸 처음 제안한 게 선교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놓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뭐 세운다기보다는 애초에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 교회를 그 평일에는 학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RUTC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공동체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키자. 그냥 이걸 그 평일엔 학교, 주일엔 교회. 그래서 학교도 올 수 있게 하고 교회도 올 수 있게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교육도 시키자. 이런 되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요. 그래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원주민의 문화와 이 영국 문화를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주민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는가 싶은데 아닌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그대로 TCK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TCK가 돼버린 거예요. 영국식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원주민들의 기존 문화는 되게 없어 보이는 거잖아. 그리고 영국 문화가 더 좋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영국에서 완전히 생김새가 다른 인디언들을 그냥 포용해 줄 리가 없거든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중간 지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붕 떠가지고 사회의 악적인 존재가 돼버려요. 교육은 받았지. 교육은 받았는데 받아주는 곳은 없지. 그러니까 중간에 붕 떠버린 거예요.
게다가 맨 처음에 이 학교를 짓자라고 이야기한 선교사들은 마인드가 그래도 선교의 마인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안 들어가고 점점 선교사의 탈을 쓴 가짜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학교에. 왜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일자리가 되고 그 캐나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게 점점 가짜들이 선교사 탈을 쓰고 교사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질러요. 그게 원주민들이 이 백인들을 거의 악마처럼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원주민들이 끊임없이 배상 및 사과를 요구하고 캐나다 수상이 나서가지고 사과를 해야 될 정도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교육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그러니까 선교의 흐름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학교로 세워놨던 그 건물들도 다 학교로서의 기능도 잃어버리고 교회로서의 기능도 모두 다 잃어버리면서 다른 기능의 건물로 팔려 나가게 되고요. 지금은 단 하나의 학교도 교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의 교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을 하면서 학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복합적인 훈련 공간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마지막 건물까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원주민 후손들은 이 백인들이라 그러면은, 특히 선교사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범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절대 그들의 종교는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들의 교육 방식도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이 다민족을 놓쳐버린 캐나다의 맹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영국인들은 그냥 살아가는데 이 원주민들은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게 파탄된 상황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파탄된 상황에서 살아가고 캐나다에서 벌어지는 범죄들 상당수가 이 원주민들 후손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되면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암덩어리를 껴안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암을 발생시킨 게 발암 물질이 자기들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근데 절대 복음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동기가 복음이었는데 그게 실패를 한 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역작용이 일어난 거니까 그걸 감히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이걸 치유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고요.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근데 효과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장기적인 이걸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게 자리 잡기까지 신뢰를 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엇 하나도 이걸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 지금 와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마초입니다. 대마초. 이 대마초가 일시적인 진정 효과도 있고, 그리고 뭐 사람의 기분을 일시적으로 좀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좋은 부분만 떼서 쓰면은 의존성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이 원주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대마초를 보조로 사용하자라는 의견이 진짜로 진지하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마초를 허가 안 해도, 대마초를 합법으로 하지 않아도 이미 마약이 돌고 있거든요. 불법 마약이 돌고 있고 되게 심한 놈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도는 대신에 정부가 인증하는 안전한 마약을 돌게끔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다. 검은 돈이 돌지도 않고 그게 그 편이 훨씬 나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정말로 진지한 치유의 방법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후원하는지 알아요? 바로 캐나다 금융권에서 후원을 해요. 이 캐나다 금융권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자본이 장악을 하고 있겠어요? 유대인을 포함해서 3단체
3단체의 자본이 장악을 하고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왜냐면 미국하고 같은 경제금융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미국에서 처리하기 애매한 검은 돈들이 가장 만만하게 들어오는 곳 중에 하나가 캐나다거든요. 캐나다나 멕시코로 돌아가기 가장 좋은데, 그리고 또는 파나마 뭐 이런 쪽으로 돌아가기 좋은데, 캐나다가 비교적 금융도 견실하고, 그리고 프랑스식의 그런 그 금융권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되도록 그 검은 돈을 처리하기에도 되게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 중에 하나가 금융업일 정도로 금융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 금융업계가 바로 이거를 이게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그 뒤에서 밀어주기 시작한 거죠. 캐나다는 땅도 넓으니까 키울 땅도 많고 농업적으로 여력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유용한 합법적인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생산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유럽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대마초를 어디서 만드냐? 그 만들기 되게 좋은 땅 중에 하나가 캐나다 땅이에요. 그래서 이 대마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산업을 만드는 것도 이 캐나다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일단 자기네들 원주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이게 효과를 보면은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뒤에서 후원하는 캐나다 금융권은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 퀘벡이나 몬트리올 이런 데 가면은 은행들이 진짜 많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걸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금융이었어요. 그리고 그 금융권을 유지하려면은 교육받은 인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자체적인 카톨릭식 교육법을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정착을 시켜요. 그게 대단히 우수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카톨릭식으로 교육하는 학교에서는 뭐 진화론 안 가르치고 뭐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교육 시스템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막 왜 뭐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왜 뭐 그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느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냥 좀 그냥 좀 허접해 보일 때, 만만해 보일 때 하는 얘기지, 캐나다에 있는 프랑스계 학교, 카톨릭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냐면은 교육 시스템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우리 딸을 거기다 보내고 싶으니까. 그 정도로 잘 가르치니까. 그리고 우수한 대학교로 보내가지고 정말 성공하게끔 만들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거를 정말로 잘 체계화를 시켜가지고 영국계 선교사들이 원주민들 데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갖다가 대단히 훌륭한 인재로 키워냈죠. 그래서 지금도 퀘벡 지역은 캐나다 내에서 대단히 잘 사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프랑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직까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카톨릭 교육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가르치냐면은 영국계 캐나다인들이 거기로 자기의 아들, 딸을 보내려고 할 정도예요. 왜냐면은 뭐 종교 상관없이 받아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로 자기 아들, 딸을 보내가지고 카톨릭식 교육을 받으면서 크는 거를 갖다가 자랑으로 여길 정도예요. 왜냐면은 명문학교니까. 그 정도로 프랑스 안에서는 카톨릭식 교육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인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죠. 캐나다의 금융을 장악하고 그 금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장악하는 게 농업, 그리고 그 다음이 광업 등등인 거죠. 그러니까 금융과 농업을 장악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해답 중에 하나가 희한하게 마약으로 나오는 거예요. 금융 플러스 농업 플러스 치유.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희한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과연 이 캐나다는 편한 나라인가요? 저는 조사하면서 안 그런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잘 사는 나라죠. 잘 사는 나라고 여러 여건이 되게 좋은 나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민족들의 노망이 되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237 선교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좋은 것들,
그게 어떻게 형성돼 있고 그 좋은 것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뭔가라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한번 그러니까 전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적인 욕심만을 탐닉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이 캐나다가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저희가 정말 237 선교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교육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부분을 되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예전에 시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깨인 사람들은 다 교육을 이야기하고 좋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선교를 하자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가 아니면은 다른 게 먼저 들어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는 너무 다르니까 정말 수준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로 복음을 발판으로 한 치유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때서야 다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선교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거를 캐나다는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반면 교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캐나다에 있는 지금 원주민 문제처럼 된다라는 거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캐나다를 통해서 이번에 되게 기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북미주 랩런트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캐나다도 엄연히 북미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니까 이 캐나다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237의 여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뭐 힘든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친구가 너무 당당하게 나는 힘든 거 없어. 되게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힘든 거 없니? 저는 복음을 꼭 전하고 싶어서 서론을 깔았죠. 예전에는 내가 힘든 게 좀 있었지만 지금은 참 괜찮아. 그런데 친구 표정이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지.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있잖아. 이거 스토리가 이상해지는데. 분명히 복음 가진 쪽은 제 쪽인데 점점 친구가 저를 위로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친구야. 나는 괜찮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 잘 들어봐. 그래. 얼마나 힘들까. 괜찮아. 힘내. 왜 저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불우이웃이 되어버린 걸까요? 전도 한번 하기 힘드네요. 저도 서론 잘못 갈다가 제대로 된 이야기는 해보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물러났던 때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 사연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이거는 말을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라 그때 시간표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친구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이 친구한테 정말 필요해서 이 친구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인가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전도가 안 돼서 고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전자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 지금 그게 들릴 타이밍인지 아닌 타이밍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게 잘 맞아가지고 잘 맞아떨어져서 나의 시간표랑 이 친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은 그 상황에서 전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괜히 나 혼자 떠들다가 그 이 친구는 듣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버린 것 같은 그런 시험이 되게 되겠죠. 그래도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다. 그게 진짜로 나한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미 전도는 되어졌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마음 문을 여는 건 한 사람이 마음 문을 여는 건 하나님이지 우리가 강제로 열어 젖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강제로 열어 젖히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이 세세하게 작업하시고 그 사건 또한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사실은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지. 이거는 뭐 그러니까 본인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전투적 측정처럼 그렇게 여겨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일을 겪을 때 이런 일을 겪을 때 저는 좀 그걸 좀 확인해 봤거든요. 나는 진짜로 괜찮은가? 그거를 좀 점검해 봤어요. 나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괜찮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확신이 있어서 이런 걸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 사실을 좀 확인을 해 봤거든요. 탈을 쓰고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아야 돼. 이런 식으로 탈을 쓰고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데 내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아야 돼 라고 탈을 쓰고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진짜로 결론이 나서 그래서 그런 탈을 쓸 필요 없이 정말 괜찮다는 게 그냥 드러나야 되는 거지. 괜찮아야 돼, 괜찮아야 돼. 이거를 그냥 말로써 어떤 글로써 계속 각인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한 단계 낮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은 나는 그런 수준으로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수준으로서 작품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점검하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점검하게 됐냐면은 이 방송하면서 점검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이 방송에는 제 목소리가 들어가잖아요. 제 얘기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썸탐 같은 걸 매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거 네 생각 맞아? 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맨 처음에. 맨 처음 방송할 때부터 되게 오랫동안 이 생각이 저를 되게 많이 괴롭혔어요. 이거 네 거 맞아? 이거 네 생각 맞아? 너 정말로 행복해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 맞아? 이거를 이 생각을 정말 제대로 꺾고 결박하는데 사실 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방송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 생각과의 싸움이 항상 있었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고 그걸 꺾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항상 점검하게 된 게 이걸 통해서 뭐 본의 아니게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게끔 되고 포럼을 하게끔 되니까 계속 그 영적 싸움을 하게끔 되더라고요. 아마 전도라는 것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전도할 때 똑같은 체험을 했거든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이 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답을 얘기하는 중간에 저한테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 네 생각 맞아? 이거 네 메시지 맞아? 복사 붙이기 아니야? 라는 그런 게 갑자기 머릿속으로 쫙 엄습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대의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는 거죠. 진짜로 이게 나한테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맞나?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100% 확신해가지고 전해지는 게 맞나? 이거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영접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거랑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은 아무리 개판으로 전해도 상대방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아무리 맞는 말로 정말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도 상대가 안 들어요. 그거는 영적인 거라서 제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저 나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 그거는 그때 순간순간 확인이 되거든요. 아, 내가 진짜로는 이렇구나라는 게 속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결론이 났다. 그게 확신으로 오면은 그러면은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 감사한 거죠. 그게 확신으로 딱 안 올 때 그때 시험이 드는 거고 아 내가 왜 이러지 싶은 거고 그 안 된 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고 내가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건가? 내가 믿음이 100%가 아니라서 100%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정말로 어, 이 복음을 나는 알고 있네. 이게 나한테 결론으로 나온다면은 진짜 그 시간에 감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 복음 전한 것 그 자체가 일단 흑암을 꺾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복음 전하면서 주어지는 그 메시지는 남들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 저는 썸탐 저 들으라고 하거든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내가 은혜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거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때 나한테 오는 은혜가 있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전도라는 거를 좀 바라보거든요. 물론 저 사람을 살리는 전도 그거 당연히 맞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 그거 맞는데 그 복음은 나를 구원한 거다. 나를 구원한 거고 나는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100% 감사하다. 감사 외에는 내가 고백할 게 없다. 그게 나온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되어지는 전도가 되지 않을까. 그거를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한번 전도가 되어지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순서는 성경 인물 탐구 썽탐 시간입니다. 이번에 썽탐에서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바로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입니다. 과연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포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랩넌트 여러분들, 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에스더는 아주 아름다웠던 왕비였답니다. 에스더의 남편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 에스더 남편은 박성진 목사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포럼할 수 있는 시간, 성경 인물 탐구, 썽탐. 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에스더, 페르시아의 왕비였어요. 페르시아의 왕비였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한테도 페르시아식 이름하고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이 모두 다 있어요. 에스더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페르시아식 이름인지 바빌론식 이름인지 그거는 의견이 분분한데 아무튼 히브리식 이름은 아니래요. 히브리어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닷사라고 나와 있네요. 하닷사라고 나와 있고 그 하닷사가 이제 이방식 이름을 가지게 된 게 에스더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에스더란 이름이 되게 이쁘잖아요. 어감이 이쁜데 이 이름의 어원에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가설이 존재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스텔라 알죠? 그러니까 스텔라, 별. 이거랑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별이란 뜻이다. 라는 그런 그 가설이 있고, 두 번째는 바사인들이 섬기던 여신 중에서 이슈타르라는 여신이 있거든요. 그 성경에서는 아스다롯이라고 나오는 그 여신인데 그 이름을 따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사이에서 유행했다라는 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비니까 페르시아식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이런 썰도 있더라고요. 두 가지 썰 중에서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니엘과는 달리 자신의 유대식 이름을 지켜서 쓴 게 아니라 이방식 이름을 사용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정조가 없냐, 뭐 이렇게 애국심이 없냐 이런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을 대놓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존재를 해요. 그거는 이제 이 성경 안에 나오니까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아마 바사식, 그러니까 페르시아식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이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이제 도토리 오화에서 헤로도토스의 역사 얘기를 했잖아요.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 그 시기랑 이 에스더가 시기가 되게 대단히 겹쳐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더 이 시기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다루는 시기랑 상당 부분 겹치는데 특히 에스더는 그 헤로도토스 역사에서 주되게 다루는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기 때문에 아주 시대가 딱 겹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은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의 대제국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게 법 제도 같은 게 기원전 국가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정비가 되어 있었는지 그 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제국 중에서 정말 대제국을 이룬 그런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를 대제국으로 만든 거는 고레스 왕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고레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역사책에서 보면은 키루스 대제라고 나오는 이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를 어마어마한 대제국으로 만들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했던 일 중에 훌륭한 일 중 하나가 포로들을 그냥 페르시아 땅에 묶어두고 포로로 삼고 뭐 노예로 삼고 이런 게 아니라 다 풀어줘요. 다 자유롭게 풀어주고 너네 땅 가가지고 너네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유대인들이 그동안 받았던 핍박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뭐 애굽 땅, 바빌론 이런 데서 받았던 그 핍박을 생각해 보면은 이 바사 땅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리러 갈 땅에 뭐 나일강과 애굽, 뭐 바빌론, 아수르, 아람 다 나오는데 바사가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바사 땅에 노예로 잡혀갔던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성경 내에 그렇게 기록이 많이 안 돼 있어요. 물론 바사 땅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사 땅에서는 묶였던 기간이 이게 짧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금방 이 이스라엘인들이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그냥 풀려난 걸로 모자라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요. 너네는 가가지고 너네 전통을 지키고 너네의 신인 여호와를 섬길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 가장 좋은 이미지로 묘사가 되는 게 바로 이 고레스 왕이에요. 심지어는 이 고레스 왕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착각하는 이스라엘인들이 있었을 정도로 정말 이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성경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일 중에서 하나의 쓰임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 또한 절대 주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한 2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거기에 이미 정확한 실명과 함께 고레스한테 기름 부어서 이제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세우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너네들을 자유롭게 할 거라고 명령을 하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미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에스더는 왜 남아 있느냐? 거기에 그 크세르크세스는 고레스 다음 왕이거든요. 그걸 이제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것도 일단 아니 빠져나갔다고 해가지고 다시 뭐 오는 거 되잖아요. 거기서만 살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시대가 지나는 동안 여러 이제 그 민족의 순환이 또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다 빠져나간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정황상 그러니까 모두 다 싹 다 짐을 싸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닐 수도 있다. 애굽을 출애굽할 때는 싹 다 나가야만 되는 그런 정황상 이유가 있었는데 다 죽이니까.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게 아니라 자유롭게 풀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망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게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뭐 바사에서 외화벌이를 해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해서 성전 건축에 돕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썰까지도 존재를 하는데 다 썰이니까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그리고 그 왕비 에스더 그리고 이제 그 관리로 있던 에스더의 친척 사촌인 모르드게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정적 하만 이렇게 네 명의 사람이 이루어내는 드라마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더의 배경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제 잔치를 벌여요. 큰 잔치를 벌이는데 원래 왕비였던 와스디를 그 자리에 불러요. 우리 아내 얼마나 이쁜지 좀 보여줄게,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 아내가 정말 이쁘거든 해가지고, 그래서 왕비를 부르는데 왕비가 뭐에 쓰였는지 안 나와요. 이거는 그때 법대로 하면은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인데, 이제 우리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은 300에 나오거든요. 이 300에서 아주 명대사 하나 남겨주시죠. 나는 관대하다. 이 명대사를 남겨주시죠. 아주 관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폐위를 시키죠. 그리고 이제 왕비가 공석이 되죠. 그래서 그 공석이 된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는 이미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관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들어오면은 내가 신사표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유대인인 거를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랑 친척 관계인 것도 절대 이야기하지 말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사정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뭐 모르드게가 되게 지혜롭게 한 거기도 한데 어 에스더가, 그러니까 하다사라는 이름 자체를 안 쓴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요, 애초에 페르시아 왕의 왕비는요 페르시아 사람이어야 돼요. 유대인이 왕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걸 속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유대인의 그런 걸 가지고 페르시아 왕의 정실 왕비가 될 수는 없어요. 후궁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첩은 될 수 있는데 지금 왕비 자리가 공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속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중에 이제 하나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두 사람, 그러니까 박단이 아니라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살 계획을 경비대장인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한테 얘기를 합니다. 왕한테 아뢰서 그 자리를 좀 피하게끔 하라. 그래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한테 얘기하고 아하수에로가 이제 그걸 피하고 나중에 이제 빅단하고 데레스 이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암살을 막습니다. 그런 소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기록이 되죠. 한편 그 왕궁에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총리이기 때문에 2인자예요. 이 총리가 얼마나 그 높은 관직이냐면요, 왕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명령을 내리는 건데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해놓고 도장 찍어서 내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위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세력이 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게 왕명이라는 게 페르시아에서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왕명은 왕도 취소를 못해요. 한번 명령을 한 거는 거두질 못해요. 그러니까 바빌론과 페르시아가 그게 좀 비슷한데,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기가 한번 명령했다가 나 기분이 바뀌었어라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왕도 이걸 못 막으니까. 그거는 페르시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왕 이름이 달린 도장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거는 하만이 엄청난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만한테 만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르드게가 하만보다 관직이 훨씬 아래거든요. 훨씬 아래인데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인사를 안 해요. 이게 얘가 인사하는 걸 까먹었나? 하고 한 번, 두 번 계속 보는데 계속 안 하네.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인 유대인을 갖다가 말살시켜 버려야겠다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꾸며요. 그리고 나서 그거 갖다가 왕한테 살짝 돌려서 얘기를 해요. 그 왕한테 뻗대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모함하면은 이게 좀 효력이 떨어지니까 유대인을 그냥 싹 다 모함해 버리는 게 더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유대인들은 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더 지키고, 그리고 유대 상인들 유명하잖아요. 돈도 더 많이 버니까 이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싹 다 도륙해서 그 돈은 왕한테 돌리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귀찮아서, 야, 알아서 해, 알아서 하고, 아 뭐 그 돈 뭐 나 필요 없으니까 네가 가지든 말든 그냥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싹 다 도륙해버리라는 명령이 반포가 됩니다. 그게 이제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에스더한테도 다 귀에 들어가죠. 야단이 났죠, 지금. 야단이 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에스더는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아무도 자기가 유대인인 걸 모르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100% 죽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랑 유대인들은 100%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단이 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장사할 때나 쓰는 옷을 꺼내 입고 막 곡을 하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거 옷 그렇게 입고 그러지 말고 옷을 좀 다시 원래대로 차려 입으라 라고 해서 새 옷을 지어가지고 모르드게한테 보내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받지 않죠. 받지 않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부탁을 하죠. 너가 가가지고 왕한테 얘기해라. 지금이 때가 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 법이 그래요. 왕이 불러야지 올 수 있어요. 왕이 불러야지 올 수 있고, 왕이 부르지 않아서 간다 그러면 일단 사형이에요. 일단 사형인데, 사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왕이 직접 면제를 해야 돼요. 그 가지고 있던 금 귤을 갖다가 치켜 올리면은 그 사람은 면제, 그게 유일한 사는 방법이고, 일단 왕 앞에 명령 없이 그냥 갔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냥 사형이에요. 그게 페르시아 법이에요. 그 사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가면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은 뭐 왕이 에스더한테 워낙 빠져 있었으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스더 입장에서도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전에 봤던 사람도 다음날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루 전에 봤어도 그랬을 텐데 에스더가 왕을 못 본 지가 한 30일 가량 된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얼마나 바쁠지 이거를 가늠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부정확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가면 죽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이 멸망한 일은 없다. 우린 산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우린 산다. 사는데 너가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너와 네 집은 반드시 멸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놀랍게도 그 네 집 여기에는 모르드게 본인도 포함되어 있죠. 친척이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결단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결단을 하죠. 이 결단을 하면서 하나 부탁을 해요. 유대인들 다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밤낮으로 3일 동안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도 나랑 시녀들이랑 다 금식한 후에 왕한테 가겠다. 왕한테 가고 규례를 어기고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그 배경인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가가지고 에스더가 이야기한 대로 다 유대인들을 모아서 3일 밤낮 동안 금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3일이 지나서 이제 에스더가 왕한테 가는 거죠. 가자마자 왕이 번쩍하고 귤을 드는 거죠. 뭐 어떤 뭐 드라마틱한 쫄림과 이거 없어요. 그냥 안 죽어요. 네, 에스더 살았어요. 그냥 가자마자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금 귤을 번쩍하고 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런 모든 주권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벌어지는 상황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되게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한테 죽으면 죽으리다. 제가 갈게요라고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기도를 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절대 주권이란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좀 확신이 들었거든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일을 하는 것 뿐이다. 내가 왕비에 선 이유, 내가 서밋 자리에 있는 이유,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리신 거고 그 자리에 올리신 이유는 지금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은 거고 결국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왜냐하면 금식기도 그 전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왕이 결국에는 금규를 들여서 이걸 그 에스더를 살려주는 걸로 모자라가지고 왕국의 반이라도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페르시아 왕국 반이면은 장난 아니거든요. 그거 너한테 줄 수 있어.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얘기를 하죠. 잔치를 열려고 한다. 그런데 왕하고 하만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왕하고 하만이 실제로 그 잔치에 가요.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왕 입장에서는 진짜 찜찜하거든요. 아니 원하는 게 있으면 직접 얘기를 하지. 왜 뜸을 들여? 왜 밀당을 하냐? 하는 거죠. 애가 타죠 지금. 이게 뭐지 대체? 게다가 그날도 얘기 안 하고 다음날 또 오래요. 또 하만하고 같이 오래요. 미칠 노릇이지. 그런데 하만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좋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왕비가 나를 인정해. 왕비가 그냥 왕비도 아니고 이 에스더 왕비라고 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완전히 푹 빠져 있다는 사실을 누가 몰라요. 그 왕비가 나를 직접 거론하면서 하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초청했다는 거는 내가 이인자라는 거를 이젠 다 안다는 거죠. 나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거죠. 이 왕비랑 노비만 잘만 하면은 와 진짜 많은 걸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온 동네 방네에 다 소문을 냅니다. 안에 있는 데에서 이제 뭐 친구들 싹 다 불러 모아서 야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에스더야 에스더. 에스더 누군지 알아? 우리 왕이 에스더라면은 사족을 못 써. 그 에스더 왕비가 나를 부르셨어. 이제 나는 클래스가 달라. 하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한 놈 남아있거든요. 모르드게.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잡치면서 술맛 떨어지면서 아이씨 이거 어떡하지 싶은 거죠. 어차피 죽을 놈이긴 해요. 며칠 뒤면 명령이 발동이 되니까 유대인들 싹 다 죽으니까 그때 죽이면 돼요. 근데 아 기분이 진짜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랑 친구놈들이 수준이 똑같아요. 모르드게 못하러 그날까지 기다려서 죽이냐. 내일 죽이자라는 거예요. 사실 모르드게를 죽일 날짜,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일 날짜는 어떻게 정해진 거냐? 하만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 페르시아의 관습대로 해가지고 제비, 그 나라 말로 부르라고 하는 걸 뽑았어요. 뽑았더니 이날 죽이면 좋겠다 싶은 날에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에 따라가지고 이제 죽일 날을 정한 건데 아 뭐 그런 걸 기다리냐. 내일 죽이자. 내일 왕한테 말해라. 당신이 짱인데 에스더 왕비도 인정하는 사람인데 왕이 당신 말 듣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말 듣고 보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그래 다음날 당장 죽이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 한편에 왕은 돌아버리겠거든. 아하수에로 왕은 아니 왜 에스더가 왜 이러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잠이 안 와가지고 하도 잠이 안 와서 잠 오기 위해서 아주 좋은 게 역사 공부하면 잠 솔솔 잘 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실록 좀 가지고 와봐 하는 거죠.
궁중 일기 좀 가지고 와봐 하는 거죠. 그게 우리로 따지면은 조선왕조실록 이런 건데 궁중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뭔가 판단하거나 할 때 과거에 근거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끔 돕는 거죠. 페르시아가 진짜 그런 걸 보면은 훌륭한 국가인 건 맞아요. 그런 게 너무 기록 체계가 잘 거쳐져 있어서 다 기록이 돼 있고 키루스의 법까지도 기록이 돼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게 정말 그런 게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이긴 해요. 아무튼 사관을 불러가지고 야 기록된 것 좀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좀 읽어봐. 그래서 사관이 옆에서 읽어줘요. 쭉 읽어주는데 읽어주는 중에 자기 암살하려고 했던 놈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소름이 쫙 돋거든. 맞아. 그런데 그때 그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막고 그걸 갖다가 알아낸 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는 왕은 에스더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라고 얘기는 했는데 왕이 까먹었든지 아니면은 일단 뭐 그러니까 모르드게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어? 그러고 보니까 그 사관이 별다른 상을 받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모르드게한테 상을 줘야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거 당장 시행해야겠다. 그래서 야, 누구 없냐? 라고 불러요. 걔 아무도 없느냐? 라고 부르는데 마침 누가 있었을까요? 하만이 밖에 있었죠. 하만은 왜 와 있었을까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장 왕의 허락을 받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말뚝 세팅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세팅 다 해놓고 모르드게 달아 죽이려고 허락만 받으려고 딱 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부르니까 하만이 아주 불이 나게 달려가죠. 일단은 왕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밖에서 대기 타야 되는데 아무도 없냐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하고 하만입니다 하고 딱 들어간 거죠. 신이 나서 들어가겠죠. 얘기가 빨리 풀리는구나 하는데 왕이 엉뚱한 얘기를 하죠.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고 그 왕이 존귀하여질 수 있도록 왕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건 난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상을 주시려는 건가? 돌려서 말하시는 건가? 우리 왕이 좀 센스가 있으시네.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걸 얘기를 해요. 왕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이 타는 수레를 태우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한 바퀴 투어 시켜라. 그래서 왕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이렇게 왕처럼 존귀롭게 한다. 그거를 온 동네 사람들이 알게 하면 좋지 않겠냐. 왕이 들어보니까 좋아.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해. 하만 입장에서 완전히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죠. 그렇게 모르드게가 영화롭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만하고 왕은 에스더의 잔치로 갑니다. 두 번째 잔치죠. 왕이 이번에는 무조건 대답을 들어야겠거든요. 잠이 안 오거든. 에스더한테 야, 에스더 제발 좀 얘기해줘. 내가 지금 미치겠어. 제발 좀 얘기해줘.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때 가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유대인입니다. 라고 커밍아웃을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 유대인들 죽이라고 명령 내린 거를 허가해 준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 본인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래서 알아서 해. 관심도 없어가지고 대충 위임해 버렸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게 생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야, 이 일을 누가 계획했어? 사실 왕이 정사를 좀 제대로 처리했으면은 하만이 얘기했던 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걸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때 대충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했죠. 여기 있는 그 하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분노해가지고 진짜
숨을 씩씩거리죠. 그러니까 이게 숨이 안 돌아갈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 뜰에 나가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편 하만은 지금 완전 난 이제 죽었구나 싶은 거죠. 왕이 왜 화를 내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페르시아의 왕법은, 왕이 내린 명령은 왕도 취소를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이고 에스더고 다 죽어야 돼요. 내린 명령대로.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왕 자신도 열받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걸 지시한 놈이 하만이란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 하만은 가만 놔둘 리가 없죠. 하만은 내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 에스더를 붙잡고 어떻게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다리를 부여잡고 사정사정을 한다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잔치 자리에 가면요, 의자에 걸터앉는 그런 게 아니라 침상에 이렇게 누운 상태가 되거든요. 침상에 이렇게 기대어 누워서, 옛날 로마 귀족들 잔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되게 거만한 태도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포도 먹고 막 이런 그림 있죠. 그런 형태로 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잔치를 즐기거든요. 잔치 음식을 즐기고 하거든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렇게 누워 있었을 거라는 거죠.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그 다리를 부여잡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그 타이밍에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그림처럼 보였을까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 이놈이 이제 미쳐가지고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드니까, 즉결 처분, 당장 이 자식을 매달아라. 근데 안 그래도 하만 집에 딱 좋은 나무가 있어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 만들어놨던 그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다 그냥 매달아 버리는 게 그냥 즉결 처분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미 명령이 내려진 거를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되냐? 모르드게랑 에스더가 친척이었고, 그리고 게다가 모르드게는 왕을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영화롭게 되죠.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하만이 원래 있던 그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죠.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서는 왕의 명령을 빌려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새로 명령을 내리죠. 근데 전에 했던 명령이 아무리 하만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린 명령이라도 아하수에로 왕의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모르드게가 지혜를 써가지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내죠. 하루 전에 선빵을 때려. 그게 모르드게의 법안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만의 부하들하고, 아무튼 그 날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척살하라는 그 명령을 시행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때려 죽여. 그거를 허가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공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반격 명령을 먼저 내려놨어요. 그게 왕의 인을 쳐가지고 127개 도에 싹 이렇게 반포가 되죠. 그래서 하만의 병사들은, 하만의 부하들은 손 하나 쓰지 못하고 유대인들한테 전멸을 당하죠. 일단 쪽수가 유대인 쪽이 더 많아요. 더 많고, 그리고 왕의 명령대로 얘네들이 공격을 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반격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해도 되는 날짜는 하루 뒤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살 길이 열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살게 되고, 에스더랑 모르드게가 이 유대인들을 정말 구원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말살로부터 유대인들을 지킨 큰 영웅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게 된 계기, 일단 하만이 뽑았던 그 날짜가 부르였거든요. 거기서부터 불임절이 탄생이 돼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불임절을 지킨다라고 에스더와 내용이 끝나요. 그게 바로 에스더 내용이에요. 이게 에스더 내용이 진짜 좀 재밌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드라마틱하고 인간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사건에 유대인들, 언약의 민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거를 신뢰하고 에스더의 명령대로
금식 기도를 했다. 이거를 받아들여 보면은 되게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저는 또 그 포럼이 좀 나오더라고요. 모르드게가 결정적으로 에스더를 움직일 때 했던 말은 그거거든요.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리신 건데 그 자리에 왜 있냐? 지금 이때를 위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 자리에 왜 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야 될까? 나는 왜 왕과 이방인 앞에 서야 될까? 그거를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정말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부르신다라는 것이 이 에스더가 가르치는 교훈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결국에는 에스더가 처음에는 약간 두려움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죠. 이 에스더에 대한 내용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없어요. 왜냐면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다른 왕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왕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정황상 에스더가 커밍아웃을 했으니까 유대인이라고 커밍아웃을 했으니까 그 그러니까 정실 왕비의 자리에는 머무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새로 페르시아 왕비를 들여야 되는 상황이 됐을 거고 그리고 에스더는 이제 정황상 후궁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에스더에서 기록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사정하고 그리고 헤로도투스의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사정은 비슷한 부분이 진짜 많아요.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도가 127개 도가 될 정도로 대단히 큰 나라였다라는 것도 일치하고 그 왕의 인장이 찍힌 순간 그 명령은 철회 불가라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방 민족인데 유대인인데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만도 이방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둔 그런 민주적인 그런 것도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 사건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었다. 페르시아는 그런 것도 이렇게 다른 역사서랑 대조해서 봐도 상당히 재밌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교차 검증이 되는 그 역사서라서 그거는 좀 재밌는 부분이긴 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독서 포럼을 해봤으니까 도토리에서 다뤄봤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넣은 내용이고 뭐 사실 그 에스더는 그렇게 역사적인 부분을 보지 않더라도 그 언약적인 내용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벌어지는 인물들의 생각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순간순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300 같은 데 보면은 에스더 남편인 크세르크세스가 정말 아주 코믹한 모습으로 묘사가 돼가지고 그걸 보고 이 에스더서를 보면 많이 깨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옷을 입고 정상적인 왕으로 활동을 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리스를 쳐들어간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었고 그랬겠죠. 그리고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아간 거는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유대인을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유대인은 당연히 살렸고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페르시아인들도 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되게 무서운 부분이 그거잖아요. 모르드게가 얘기할 때 네가 안 해도 우린 살아 그거잖아요. 네가 안 해도 유대인이 죽진 않아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에스더가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을까?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 싶은 거죠. 유대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애굽이 모세의 말을 바로가 끝까지 안 듣다가 어떤 일을 겪었죠. 보면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는 아하수에로 왕은 물론이고
그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라고 확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은 모르드게 말대로 네가 안 해도 유대인은 살아. 그 말대로 됐으면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걸 보면은 에스더의 행동은 유대인들, 페르시아인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안에 살고 있던 모든 다민족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재앙막을 한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그거를 이번 썽탐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썽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좀 그만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리까지 맡아야 된다.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새신자들 데리고 갔을 때는 너무 힘듭니다. 새가족석이 멀쩡하게 있는데 그 자리 뺏어서 앉지를 않나. 제가 성경으로 자리를 맡아놨는데 그 성경 빼고 자기 성경 노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제가 오죽했으면은 사방 어디에서도 보일 만한 리미티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제 거는 100m 거리에서도 눈에 딱 띄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새신자들 시험 들어요. 자리 좀 그만 맡읍시다. 이거는 저도 처음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대학 수련회 갔을 때 일인데, 대학 수련회를 제가 처음 가잖아요. 처음 갔는데 그때 이제 저를 양육해 주신 그 목사님 사모님의 딸들이 자리를 맡겠다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가가지고 자리를 맡으려고 갔는데, 그런데 그 완전히 진짜 저가 간 시간보다 2시간 전부터 그 자리에 그 랩런트가 가가지고 있다가 거의 반쯤 얼어가지고 거의 동태가 돼가지고 자리 맡았다고. 자리 맡았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되게 잘 맡아주긴 했어요. 정말로 앞자리 맡아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뒤에서도 들리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은 은혜가 더 잘 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너무 인본주의 아니야? 소위 말하는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되게 좀 그러니까 처음 겪는 입장에서는 되게 좀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뭐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뭐 수련회 때나 이럴 때 어디 뭐 자리 맡고 이랬던 기억이 없거든요. 큰 수련회도 가봤어요. 큰 집회도 가봤는데 그거 네, 자리를 맡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좀 놀라웠고, 그 뒤에 뭐 저 지금까지도 저는 자리를 잘 못 맡아요. 그런 생태에는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수줍어가지고 자리 싸움에서는 항상 밀리는 그런 감은 있는데, 뭐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죠. 이제는 그 왜 이 사람들이 이러는지,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건 좀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둘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리를 왜 맡아 대체 한쪽도 이해가 되고, 아 자리 꼭 맡아야 돼라고 하는 쪽도 좀 이해는 돼요. 그 자리를 맡는다, 뭐 이거 그러니까 수준 낮다, 또는 뭐 의식이 덜 됐다, 새신자들 시험 된다, 다 맞는 말인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갖춰 나가야 될 규모를 상징하는 걸 수도 있어요. 계속 그게 반복되면은 좀 곤란하니까 이제 좀 안전하게 모두가 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일 거예요. 그런데
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여기에 나오듯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들으려고 한다. 그거는 사실 다른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좀, 음, 마치 뭐 콘서트장에 좋은 자리를 막 차지하려고 하듯이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는 앞에서 어떻게든 보고 싶은 그게 있잖아요. 그게 좀 질서까지 더 잘 갖춰지면 좋겠죠. 그런데 뭐 이게 말씀을 듣는 그 상황은 딱딱 일정이 짜여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랑 좀 상황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콘서트장 뭐 이런 거에 비교하면은 콘서트장은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부분에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비교적 질서 안정의 측면에서 애초에 그걸 상정해 놓고 그걸 진행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 듣는 자리에는 그날 교회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올지 알 수 없어요. 조금 달라요. 집회는 뭐 미리 등록금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체계보다는 은혜를 받는 게 사실 우선이기 때문에 당일 등록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 가지고 항상 점점 더 열어주는 쪽으로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 목적은 정말 핵심 요원만 훈련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도 나중에는 이 사람 저람 다 오게끔 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왜 처음에 목적대로 하지 않느냐? 그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게 그게 좀 묽어지고 다른 곳에서 또 새로운 또 핵심 요원들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유동성이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엔 진짜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왜 타이틀하고 실제 모습하고 다르냐?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무엇이 더 중하냐? 이 생각을 좀 하고 보니까 제 생각도 좀 열리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비유하면 좋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거기서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다니실 때 또는 예수님 제자들 나중에 다닐 때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보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고 이 사람들이 질서 유지가 되느냐? 절대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이 몰려가면 예수님이 다니시는 상황이 뭔가 뭐 좌우로 길이 쫙 열려져 있고 그 사이로 예수님이 다니시고 이게 이제 그 그림에서 보는 그런 이미지인데 그거는 그리기 편하라고 그렇게 그려놓은 거고 성경에 나온 걸 그대로 연출한다고 하면은 그냥 시장판이에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군중 속에 예수님이 진짜 막 진짜 이렇게 막 제자들이 막 어떻게든 막 그 몸싸움을 하면서 길을 열고 예수님이 그 사이를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막 옷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러다가 정말 아픈 사람 있으면 또 이 아픈 사람 어떻게든 막 내가 우선이라고 막 그 앞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옷 좀 잡아보겠다고 막 이러지. 그리고 막 집안에 아픈 사람 있으면은 그 아픈 사람 들것째로 막 들고 오잖아요. 막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좀 봐달라고 막 난장판이 되잖아요. 오죽하면은 예수님 오는 걸 막 뭐 나무 위에서라도 보겠다고 하질 않나. 막 예수님 오는 거를 갖다가 어디 막 창틀 위험한데 이렇게 걸터 앉아서 보다가 뒤로 넘어가서 죽질 않나. 이런 소요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영적인 곳,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 그 영적으로 살아나는 곳은 어쩔 수 없이 갈급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급한 사람들한테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지 질서를 지켜라 이거부터 요구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텃세 부리고 이젠 충분히 갈급한 단계에 벗어났는데 왜 아직까지 자리를 맡고 있느냐. 앞자리 좀 내주지 갈급한 사람들한테 왜 이 사람들은 뒷자리로 가지 않고 앞자리를 사수하는데 생을 바치느냐. 뭐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걸 수도 있고요. 처음 들었던 그 말씀 시간이 지난다고 그 익숙해지거나 낡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새로우니까 새로운 말씀을 계속 새롭게 듣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굳이 뭐 부정적으로 보면은
좀 새신자들 새가족들 배려해줘라 이런 건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에서 점점 그 새가족석 새신자석 좀 체계가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고 이제는 그 배려를 하고 이제 교회에서 규모를 갖춰가면서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도 되게 맞고, 그리고 그거를 뭐 변호할 생각은 없는데요. 저도 시험 많이 들었던 사람으로서 그런 건 없는데, 다만 이 자리는 영적으로 살아난 자리다. 저는 그렇게 포럼하고 싶어요. 예전에 그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선포됐던 그런 자리처럼 이 자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살아나는 자리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기쁘지 않을까요? 7월 29일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 어느새 4달째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네요. 첫 방송 제목이 소통과 배려였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여러분들하고 배려하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오는 사연들이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그런 사연보다는 제가 찾아서 발굴하는 사연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방송이 너무 노잼이라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구석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회복했던 거는 지난 4달 동안 하나님과의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서밋타임을 누리고, 그리고 그 녹음하는 그 시간만큼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제가 가졌던 게 가장 큰 소득이고 감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개수로만 따지면 썸탐이 매일 올라오니까 웬만한 유튜버들보다 많은 양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고 저한테 힘이 되고 있는 것도 신기한 일 같아요. 뭐 이거 하면 다른 거 못하지 않느냐, 안 그래요. 썸탐은 밤에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틈틈이 잠깐 녹음했다가 합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떠드는 건데,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이 시간 통해서 만나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방송이 제 체질은 아닌데 그래도 계속 지속하고 싶네요. 그리고 237가 후대로 갈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방송을 계속 이끌어 가실지 보고 싶네요.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정말로 소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랩넌트들 살리고 후대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송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하셨습니다.